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1965년 라즐로 폴가라는 헝가리인이 클라라라는 여인에게 기이한 편지를 몇 통 썼다. 라즐로는 노력의 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천적 재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계획적으로 연습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교육받고 훈련될 뿐이다. 라즐로는 이 생각을 굳건히 믿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이들에게 이를 실험해보고 싶었다.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과 한 배를 탈 아내가 필요했던 그는 클라라에게 편지를 썼다. 교사였던 클라라 역시 라즐로만큼 굳건하진 않았지만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든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라즐로는 자신의 실험에 적당한 분야로 체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체스 영재로 길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은 당시 헝가리에서 드물었던 홈스쿨링을 하고 집은 체스 관련 서적과 유명한 체스 기사들 사진으로 도배할 계획이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상대로 계속 체스를 뜨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시합에 참가해 그 시합 결과를 모두 세심하게 파일로 정리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은 체스에 바쳐질 터였다. 라즐로의 구애와 설득이 성공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세 딸의 부모가 되었다. 수전, 소피아, 유디트였다. 장녀 수전은 4살 때 체스를 두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승인을 이겼다. 둘째 소피아는 장녀보다 나았는데 14살이 되었을 때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몇 년 후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막내 휴디트는 셋 중에서 최고였다. 5살 무렵 아빠를 이겼고 12살에는 최연소로 세계 100대 기사에 꼽혔다. 15살 4개월 때는 역사상 최연소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이전 기록 보유자 바비 피셔보다 어렸다. 27살에는 세계 최고의 여성 체스 기사가 되었다. 폴가 자매들의 유년 시절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자매들은 유년 시절이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들은 체스 두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젠가 소피아가 한밤중에 목욕탕에서 계속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라졸로는 그만 자러 가라고 딸을 달랬다. 소피아, 이제 체스 말들을 좀 놔주렴. 그러자 소피아는 대답했다. 아빠, 이 친구들이 날 놔주지 않는걸요? 폴가 자매들은 무엇보다 체스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았다. 그녀들이 세상에서 체스에 대한 강박 상태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습관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습관은 매력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 인간은 무리 동물이다.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한다. 이런 경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찰스 다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기응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했다. 라고 썼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고대부터 이어진 이런 이끌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구, 가족, 교회 또는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대본을 따른다. 이런 집단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존재한다.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을 하지 말지, 아이는 어떻게 가질지, 휴일은 어떻게 기념할지, 아이의 생일 파티에 얼마나 지출할지 등에 대한 기준들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의 행동을 이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는 않더라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어떨 때는 기억해내지 않고도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른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퐁테뉴는 이렇게 썼다. 사회의 관습과 삶의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스며 있다. 집단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한다. 체스 기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체스를 두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처럼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생긴다. 친구들 모두가 어떤 농담을 나누거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1. 가까운 사람. 2. 다수. 3. 유력자. 각각의 집단은 자신의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1.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배운다. 부모님이 논쟁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는 방식, 동료 직원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 등을 모방한다.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면 당신 역시 한 번쯤 해볼 것이다. 아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문단속을 이중으로 하면 당신 역시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대화하면서 자동으로 상대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대학 시절에는 룸메이트와 비슷한 말투로 대화를 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말투를 따라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기 쉽다. 1만 2천 명을 32년간 조사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될 확률은 친구가 비만인 경우 57%로 증가했다.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 상대 역시 그 시기에 3분의 1 동안 체중을 감량했다. 친구와 가족은 일종의 또래 집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물론 또래 집단이 나쁘게 작용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그 집단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다. 우주 비행사 마이크 마시미노는 비행사가 되기 전 MIT를 졸업하고 소규모 로보틱스 수업에 참가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11세나 12세 때 가장 친한 친구의 IQ가 높으면 그 사람 역시 15세 무렵의 IQ가 높아진다. 타고난 지능이 그렇지 않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자질과 행동을 흡수한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새로이 습득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운동하는 것을 공통의 습관으로 여길 것이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매일 재즈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러고 싶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라. 스티브 캄은 뉴욕에서 너드 피트니스라는 사업을 한다. 이 센터는 너드, 범생이, 부적응자, 변종들의 체중을 감량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캄의 고객들은 비디오 게임 팬, 영화광들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처음 왔을 때나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주변을 둘러보고 위화감을 느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스타워즈 팬이라든지 운동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든지 등 공통점이 있다면 위화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공통의 것으로 바꿔준다. 이전에 나는 나의 것이었다. 나의 정체성은 단일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 또는 운동선수였다. 하지만 북클럽이나 밴드, 사이클 모임 등에 참여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주변에 있는 그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정체성이 공유되면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강화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집단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새로운 정체성을 끼워넣고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걸 돕는 건 우정과 커뮤니티다. 다수를 모방한다.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오늘날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을 시작할 때 피험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간다. 피험자는 모르지만 사실 낯선 사람들은 연구자가 심어놓은 배우들로서 실험 중에 질문을 받으면 지시받은 대로 답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사람들에게 선이 하나 그려진 카드 한 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선 몇 개가 그려진 두 번째 카드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와 길이가 비슷한 선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실험에 사용된 카드 두 장의 예시다. 이 실험은 늘 똑같이 시작한다. 먼저 예비 실험을 몇 차례 하는데 이때는 모두 정확한 선을 고른다. 몇 차례 돈 후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이때 방 안에 있는 배우들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답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의 선 길이와 같은 것이 A라고 답하는 것이다. 모두 그 선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배우들은 그 선이 같은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 작전을 모르는 피험자는 당혹스러워한다. 눈이 커지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한다. 한 사람씩 똑같이 잘못된 답을 할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곧 피험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같은 답을 내놓는다. 예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 이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배우를 많이 심을수록 피험자들의 동조가 더 많이 이뤄졌다. 방 안에 배우가 한 사람인 경우 피험자는 선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치 마네킹 모형과 함께 있는 듯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배우가 두 사람이면 약간 영향을 받는다. 배우자가 세 명이면 배우자가 3명에서 4명, 8명까지 늘어났을 때 피험자는 점차 자신의 선택을 곱씹기 시작했다. 실험 말미에 피험자의 약 75%는 집단이 내놓는 잘못된 답에 동의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을 보고 행동 방향을 찾는다.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의문을 품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이 아마존, 옐프, 드라, 트립어드바이저의 리뷰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모방하고 싶어서다. 이는 대부분 영리한 전략이다. 다수가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집단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의 욕망하는 행동을 제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땅콩을 쪼개는 방법을 습득한 침팬지는 그보다 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옮겼을 때 그 무리에 섞이기 위해 전에 사용하던 훨씬 나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종종 논쟁에서 이기는 것, 똑똑해 보이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보상이 훨씬 크다. 대부분 우리는 홀로 옳은 길에 따르기보다 집단과 함께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물론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끄거나 집단을 무시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속한 문화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될 때 변화는 매력적이지 않다. 반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와 합칠 때, 합치될 때 변화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 된다. 3. 유력자를 모방한다. 인간은 어디서나 힘, 명성, 지위를 추구한다. 우리는 재킷에 배지를 달고 싶어한다. 사장이나 임원의 명패를 원한다.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한다. 이는 헛되어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현명한 생각이기도 하다. 역사상 거대한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하고 생존에 대해 덜 걱정하고 더 매력적인 짝을 찾곤 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존경, 인정, 칭송, 지위를 안겨주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체육관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극도로 어려운 악보를 연주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 주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에 적응하면 우리는 두각을 드러낼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습관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모방하고 가장 좋아하는 제빵사의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든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법을 빌려오고 상사의 대화법을 흉내낸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들을 모방한다. 그렇게 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을 인정과 존경, 타인의 칭찬을 즐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동의 매력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낮출 만한 행동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울타리를 손질하고 잔디를 깎는 것은 이웃에게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었다. 엄마가 찾아왔을 때 집을 치우는 것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고 그 대답에 근거해 행동을 수정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폴과 자매들은 사회적 기준이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자매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 체스 연습을 하고 수십 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들은 자신의 습관과 행동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가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칭찬, 그랜드마스터가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성취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이유가 되었다. 써머리. 어떤 행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느냐는 자신이 속한 문화가 결정한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문화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받아들이길 원한다. 무리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사회 집단의 습관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사람, 다수, 그리고 유력자다.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 행동인 문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 그 집단의 행동인 문화와 합류하는 것이다. 무리의 일반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이 욕망하는 행동을 제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홀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무리와 함께 잘못된 길을 택한다. 어떤 행위가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주면 우리는 그 행위의 매력을 느낀다.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2012년 말 나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이스티클랄 카테시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나흘간의 터키 여행 중이었고 가이드였던 마이크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놓인 해진 암체어에서 쉬고 있었다. 사실 마이크는 진짜 가이드는 아니었다. 그는 미국 메인주 출신으로 터키에서 산 지 5년째 접어든 친구인데 내가 이 나라에 온다고 하자 선뜻 나서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이크와 함께 그의 터키인 친구들이 주최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모인 사람들은 7명이었고
최소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그들 틈에서 나는 유일한 비흡연자였다. 한 터키 친구에게 어떻게 흡연을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응, 뭐든 친구와 함께 시작하는 거지. 친구 하나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우게 되잖아. 그런데 대화 중 놀랍게도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담배를 가까스로 끊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이크는 한때 몇 년간 비흡연 상태였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는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앨런 카의 손쉽게 담배를 끊는 방법이라는 책 때문이었다. 이 책은 흡연의 정신적 무게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어. 그가 말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걸 그만두어라. 당신은 자신이 정말은 흡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흡연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더 이상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 그리고 더는 담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고. 나는 한 번도 흡연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나중에 호기심이 일어 그 책을 봤다. 저자가 흡연자들의 흡연 욕구를 제거하고자 제시한 전략은 흥미로웠다. 그는 흡연과 연결된 각각의 신호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예를 들면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은 뭔가를 그만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것도 그만둔 것이 아니다. 담배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흡연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담배를 한 대도 피우지 않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당신은 흡연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흡연은 당신의 신경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 당신은 흡연이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문장들을 계속 반복한 후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담배를 치워버려라.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 에너지, 돈뿐만 아니라 자신감, 자기 존중, 자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이라고는 놀랍고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이면 흡연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진다. 더 이상 흡연이 어떤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담배를 피울 이유도 없어진다. 이는 두 번째 행동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지금 이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간단해 보인다는 건 알고 있다. 그저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 하지만 좀 더 설명을 들어보라. 당신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 행동의 바탕에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열망이 자리하며 더 깊은 곳에는 동기가 있다. 나는 종종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을 표현한다. 타코를 먹으러 가고 싶어. 왜 타코가 먹고 싶으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도 내가 살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마음속 어딘가에 나는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하므로 타코를 먹겠다는 동기가 있다. 그 열망이 타코라는 특정한 대상에 있다 해도 기저에 깔린 동기는 음식과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런 동기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에너지를 아낀다. 음식과 물을 획득한다. 사랑을 찾고 후손을 남긴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유대를 맺는다. 사회적 인정과 포용을 얻는다. 불확실성을 줄인다.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 열망은 이와 같은 동기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의 뇌는 담배를 피우고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진화하지 않았다.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안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인정과 포용을 획득하거나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 새롭게 만든 자신의 습관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본능 깊숙한 곳에 내재된 동기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찾고 후손을 남긴다. 데이트 앱인 틴더를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유대를 맺는다. 페이스북을 검색한다. 사회적 인정과 포용을 획득한다.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작성한다. 불확실성을 줄인다. 구글을 검색한다.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 비디오 게임을 한다.
우리의 습관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욕망의 현대판은 해결책이다. 한마디로 오랜 악덕의 새로운 형태다. 인간 행위의 기저에 깔린 동기는 여전히 똑같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특정한 습관들이 시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 동기의 근원이 같다 해도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함으로써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걸 배웠을 수도 있다. 우리의 현재 습관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각자가 습득한 방식일 뿐이다. 일단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내면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습관은 모두 연결작용이다. 이런 연결성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첫 번째 법칙을 논의할 때 다뤘던 것처럼 뇌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주변 환경에서 신호들을 찾아낸다. 신호를 받아들이는 매 순간 뇌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한다. 1. 신호. 난로가 뜨겁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2. 예측. 난로를 건드리면 화상을 입을 테니 건드리지 말아야지. 1. 신호.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본다. 2. 예측. 속도를 올리면 사거리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고 목적지에 더 빨리 갈 거야. 그러니 속도를 올려야지. 우리는 신호를 보고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 분류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한다. 이 모든 행동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습관에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모든 행동은 예측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생은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측으로 이루어진다. 하루 종일 우리는 지금 막 본 것이나 과거에 잘했던 일에 기반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지 추측한다. 끝없이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다. 우리의 행동은 이러한 예측들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 현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담배를 보고도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냄새조차 맡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신호라 해도 각자의 예측에 따라 좋은 습관이 나타날 수도 나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습관은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측에 따라 형성된다. 이 예측들은 그 일에 대한 느낌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열망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 느낌, 갈망, 촉구 등을 알아차린다. 느낌과 감정은 우리가 인지한 신호를 변형하며 예측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동작 신호로 만든다. 또한 느낌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감지해야 할지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추위에 대해서도 이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금 당장 따뜻한지 추운지를 느낀다. 기온이 1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10도가 떨어지면 춥다고 느끼고 옷을 한 겹 더 입는다. 춥다는 느낌은 행동을 촉구하는 동작 신호다. 우리는 언제나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더 낫다고 예측될 때만 행동한다. 열망은 뭔가를 놓쳤다는 데 대한 감각이다. 이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신체가 현재 느끼는 상태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현재 상태와 욕망하는 상태의 차이가 행동의 이유가 된다. 욕망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와 미래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의 차이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현재와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고 느끼면 동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음식을 막 먹어치우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SNS상을 따라다닐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포테이토 칩이나 담배, 좋아요 한 무더기가 아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말해준다. 신경과학자들은 감정과 느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결정 능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감정과 느낌이 무엇을 추구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동작 신호임을 말해준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나쁘다고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요약하면 우리의 특정한 열망과 습관들은 실제 마음속 근간에 자리한 동기들을 다루는 시도다. 어떤 습관이 어떤 동기를 성공적으로 다루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 우리는 SNS를 확인하는 것이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불안감을 잊게 해준다거나 같은 예측들을 습득한다. 어떤 습관이 긍정적인 느낌과 연결되면 매력적인지를 잘 파악하면 이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습관 역시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때때로 마인드세트를 살짝만 바꿔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어떤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해.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야 해.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해야 등. 자, 이제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꿔보자. 해야 한다를 해내다로 바꾸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낸다.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낸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낸다 등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각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 즉, 이런 행동들을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보도록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쪽의 현실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해낸다. 그러나 양쪽 중 어떤 마인드세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보자. 언젠가 휠체어를 사용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움직임이 제한되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고한다. 저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오히려 자유를 주지요.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침대를 떠날 수도, 집을 나설 수도 없을 테니까요. 이런 관점 변화는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어떤 습관에 관해 결함보다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설정하고 어떤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운동. 많은 사람이 운동에 대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자 도전해야 할 과업으로 여긴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보자.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종종 희생과 연관된다. 하지만 단순한 진실을 하나 깨달으면 절약이 제한이 아니라 자유임을 알게 된다. 지금 아끼며 사는 것은 미래의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깨달음이다. 즉, 이번 달에 아낀 돈은 다음 달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킨다. 명상. 오늘 3분 더 명상을 하려고 해도 갑자기 잡생각이 끼어들면 쉽게 망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좌절의 순간을 심호흡을 할 기회로 생각하며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잡생각은 명상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것이다. 중요한 행사 전에 초조함. 많은 사람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규모가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불안해한다. 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흥분이 고조되기도 한다. 이런 느낌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신경이 곤두서고 위기를 느낀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유연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예를 들면 신경이 날카롭다를 지금 흥분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로 재규정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세트의 작은 변화는 특정한 습관이나 상황과 관련된 느낌을 마법처럼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 보자. 이는 습관을 자신이 즐기는 어떤 것과 연관시키는 연습으로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필요한 순간에 그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늘 같은 음악을 듣는다면 그 행동과 음악을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 기분을 얻고 싶을 때면 언제든 재생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피츠버그 출신의 권투 선수이자 작가인 에드 러티모어는 이런 방법을 특별히 인지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전략을 통해 이득을 봤다. 그는 이를 기이한 자각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글을 쓰는 동안 헤드폰을 착용한 것만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올라갔다. 음악을 전혀 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는 이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절로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는 헤드폰을 썼고 좋아하는 음악 몇 곡을 들으면서 작업에 집중했다. 그런 일을 5번, 10번, 20번 되풀이하자 헤드폰을 쓰는 것은 자동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일과 관련된 신호가 되기 시작했다. 멸망은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운동선수들은 시합 상태의 마인드셋으로 자신을 몰아넣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야구선수 시절 나는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투구 연습을 하는 특정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의식은 모두 10분 정도 걸렸고 나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그 의식을 행했다. 경기하기 위해 몸을 덮이는 것 말고도 이 의식이 중요했던 이유는 나를 올바른 정신 상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전 의식을 경쟁심 및 집중력을 높이는 것과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전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의뢰를 행함으로써 시합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전략은 다른 목적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라.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이든 거품 목욕을 하는 것이든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떤 것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당신이 사랑하는 뭔가를 하기 전에 매번 수행할 짧은 의식을 만든다.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 일 같은 것도 괜찮다.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다.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반복한다. 마침내 당신은 이 심호흡과 미소를 좋은 기분으로 들어가는 의식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한번 확립되면 감정 상태를 변화시켜야 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어라. 인생이 서글픈가?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어라. 습관이 일단 구축되면 신호는 열망을 촉발한다. 심지어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말이다. 나쁜 습관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과 관계된 영상 틀을 바꾸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예측을 다시 설계하면 어려운 습관도 매력적인 습관으로 변화할 수 있다. 써머리.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2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라.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라. 모든 행동은 표면적인 열망과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습관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욕망을 현대의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신호가 같아도 각자의 예측에 따라 좋은 습관이 나타날 수도 나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나쁜 습관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나쁜 습관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습관은 긍정적인 느낌과 연관될 때 매력적인 것이 되고 부정적인 느낌과 연관될 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된다. 어려운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 1. 습관 점수표를 활용해라.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것들을 인식하라. 2. 실행 의도를 이용하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3. 습관 쌓기를 이용하라. 현재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4. 환경을 디자인하라. 좋은 습관의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2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1. 유혹 묶기를 이용하라.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과 짝지어라. 2.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에 들어가라. 3.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어려운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좋아하는 뭔가를 하라. 3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4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첫 번째 법칙,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1. 신호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여라. 주변 환경에서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제거하라. 2번째 법칙,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1. 마인드세트를 재구축하라. 나쁜 습관을 피했을 때 얻을 이득에 초점을 맞춰라. 3번째 법칙,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4번째 법칙,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3번째 법칙, 쉬어야 달라진다. 다음 분 읽어주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리 율스만 교수는 영화사진 수업 첫날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강의실 왼쪽에 있던 학생들은 양측 집단이라 이름을 붙였고 이들은 수행한 과제의 양만으로 평가를 받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 날 율스만은 이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의 양만 봤다. 즉 과제 사진 100장을 제출하면 A, 90장을 제출하면 B, 80장을 제출하면 C 이런 식으로 학점을 매겼다. 반대로 강의실 오른쪽에 있던 학생들은 질적 집단으로 이름을 붙여줬다. 이들은 과제의 질만 평가했다. 한 학기 동안 오직 한 장의 사진만 과제로 제출했는데 이 사진 한 장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학점을 받았다. 학기 말에 율스만은 가장 완성도 높은 사진들이 양적 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은 수없이 사진을 찍고 구도와 조명을 실험해보고 다양한 인화 방법을 테스트해보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다.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반대로 질적 집단은 사진의 완성도에만 매달렸다. 결국 이들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들이나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사진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듯 섣부르게 접근하면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프로그램, 완벽한 부업 아이디어만 찾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최선의 접근법을 생각해내는 데만 몰두한다. 이 최선에 대해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최선은 선의 적이다. 이 말은 동작과 실행 사이의 차이를 말해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결코 같지 않다. 동작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확립하고 배우는 것이다. 좋은 일이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반대로 실행은 행위로서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내가 쓰고자 하는 기고문들에 대해 2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것은 동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앉아서 기고문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더 나은 다이어트 계획을 검색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책을 몇 권 읽는 것은 동작이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동작은 유용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몇 번 문의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동작은 몸매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직 운동을 하는 실행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작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까? 실제로 계획이 필요하거나 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동작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패할 위험 없이 그 과정을 겪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한다. 우리 대부분은 비판을 피하는 데 선수들이다. 실패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보다는 동작 정도까지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실패하고 싶지 않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것이다. 동작은 쉽다. 아직 자신이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잠재 고객 4명과 대화를 했어. 좋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책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이걸 합치면 돼. 동작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하는 준비를 한 것뿐이다. 준비가 미루기의 또 다른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실제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한낱 준비만 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연습을 바란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사진 찍고 갈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된 것 같군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전부 다 책이 있으시군요. 저도 있는 것 같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